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삼천 비기에서도 영양만 듬뿍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새로운 챕터가 시작되었습니다. 제1장 서론입니다. 서론 부분에서는 통신에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정보통신의 개요에 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책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정보통신은 무엇이고 또 정보통신 방식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으며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이란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으로의 정보 전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때 전달되는 정보는 문자일 수도 있고 음성일 수도 있으며 음향, 영상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영상은 정지 영상일 수도 있고 동영상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정보통신의 목적은 정보 전달을 통한 정보 교환인 것입니다. 정보 교환이 정보통신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전신 및 전화로부터 데이터 통신, 광통신, 이동통신, 의성통신 등 통신 전반을 가리키는 용어가 정보통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신 및 전화로부터 방송통신, 데이터 통신, 광통신, 이동통신, 의성통신까지 발전 과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정보통신의 개막을 알린 것은 전신 및 전화였던 것입니다. 1844년 모로소가 전신을 발명한 것입니다. 모로소는 개통식에서 최초의 전신 메시지로 와데스칼 라우트 시는 무엇을 창조하였는가 라고 말했습니다. 굉장히 멋있는 멘트입니다. 미리 준비한 멘트인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최초의 전신은 전선을 사용하는 유선 통신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일부 무선 통신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거의 사용되고 있지 않는 통신 기술인 것입니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통신 기술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전신에서는 상대방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일일이 문장으로 쓰고 또 그것을 다시 모로스 부호로 변환해서 전송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구를 충족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음성을 그대로 상대방에게 전하고 또 상대방이 말하는 음성을 그대로 들을 수 있는 유선 전화가 1876년 미국의 벨에 의해서 발명된 것입니다. 벨은 최초의 전화 메시지에서 Mr. Watson, come here, I want you 조결을 급히 불렀던 것입니다. 다소 흥분된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전화는 송신 측에서 음성을 전기 신호로 변환해서 전화선을 통해서 전송하면 수신 측에서는 전송되어 온 전기 신호를 다시 음성으로 변화하는 장치인 것입니다. 전화는 벨이 발명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레이가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나는 이미 전화에 대한 시연까지 했는데 벨이 2시간 전에 특허를 냈다는 것입니다. 12년 법정 공방을 벌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레이는 파산하고 마는 것입니다. 안토니오 무치가 또다시 나타난 것입니다. 벨보다 16년 전에 전화를 발명했다는 것입니다. 특허 비용이 없어서 특허를 신청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특허를 신청하지 못하고 에스턴 유니온 전신 회사에 상용화를 의뢰하는 과정에서 설계도와 모델을 제출했는데 이 설계도와 모델이 분실됐다는 것입니다. 계속 논쟁거리가 되어 왔던 것입니다. 126년 후 2002년 6월 미 의회는 안토니오가 최초의 전화 발명자다라고 공식적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양한 전화 발명에 대한 역사에서 흥미로운 이야기가 존재했던 것입니다. 전신 및 전화에 이어 인류의 문명을 바꾼 라디오와 TV로 대표되는 방송통신 기술이 탄생한 것입니다. 진공관이 발명된 것입니다. 인류 최초의 반도체인 것입니다. 이러한 반도체의 발명에 힘입어서 1919년 상용 라디오 방송이 개시된 것입니다. 다시 새로운 반도체 트랜지스터가 발명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트랜지스터의 출현 덕분에 1938년에는 상용 TV 방송이 개시된 것입니다.
라디오와 TV가 없던 시절에 라디오와 TV 방송이 개시되었다는 것은 인류의 문명을 통째로 뒤바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송통신 부문에서 발전한 것이 AM, FM, PM 등으로 대표되는 변복조 기술인 것입니다. 우리가 한 학기 동안 주로 다루는 변복조 이론이 곧 AM, FM, PM 등인 것입니다. 이러한 FM, FM, PM에 관련된 기술들이 현재의 통신 방식에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방송통신에 이어 등장한 것이 통신 기술과 컴퓨터 기술이 만남에 의해서 탄생했다고 하는 데이터 통신인 것입니다. 컴퓨터가 통신에 개입되게 되는 것입니다. 데이터 통신은 멀리 떨어져 있는 컴퓨터와 컴퓨터 간을 통신 회선으로 연결해서 데이터 전송과 데이터 처리를 종합적으로 실행하는 방식으로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통신은 데이터 전송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컴퓨터가 통신에 개입되면서 데이터 처리 기능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데이터 통신은 데이터 전송과 데이터 처리를 종합적으로 실행하는 방식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통신 기술과 컴퓨터 기술의 종합적 결합체가 데이터 통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통신의 근본적인 본질인 데이터 전송과 컴퓨터의 근본적인 기능인 데이터 처리 기능이 유기적으로 결합한 통신 방식인 것입니다. 오랜 전통이 있는 명문과 청년 통신 기술과 최근에 새롭게 등장한 신흥재벌 컴퓨터 기술이 결혼해서 낳은 매우 우수한 아기가 곧 데이터 통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통신에 비로소 컴퓨터가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통신에 컴퓨터가 개입되고 또 강섬유가 사용되게 된 것입니다. 강섬유는 고속의 넓은 대역폭을 갖는 전송 매체인 것입니다. 따라서 강섬유를 이용해서 네트워크를 구축하면 멀티미디어 전송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광섬유를 이용한 통신망을 종합정보통신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통신에서 멀티미디어 즉 문자, 음성, 영상 등을 복합적으로 사용하면 정보의 전달은 훨씬 더 명확해질 것입니다. 또 그리고 보다 깊고 쉽게 컨텐츠를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리선 즉 동선 케이블로 구축되어 있는 전화망에서는 영상을 전송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상의 경우에는 데이터량이 방대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음성이나 문자가 주로 전송될 수 있었을 뿐인 것입니다.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광섬유에 의한 고속 강대형 정보통신망이 구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속 강대역 통신망은 광통신을 이용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빛에 실린 정보를 강섬유를 통해서 전송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종합정보통신망을 ISDN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Integrated Service Digital Network의 약어인 것입니다. Integrated Service와 디지털 네트워크의 합성어인 것입니다. 강섬유로 네트워크를 구축한 것을 디지털 통신망, 디지털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광섬유로 네트워크를 구축하면 인테그레이티드 서비스, 즉 종합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테그레이티드 서비스, 즉 종합 서비스가 의미하는 것은 문자, 음성, 영상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디지털 네트워크, 즉 디지털 통신망이 의미하는 것은 전 통신 구간을 디지털화한다는 것입니다. 전 통신 구간을 광 케이블을 이용해서 구축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종합정보통신망은 문자 및 음성 그리고 영상 정보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고속 고품질의 디지털 통신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전신 전화로부터 시작해서 데이터 통신 그리고 광섬유를 이용한 종합정보통신망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통신 방식은 유선 통신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무선 통신 방식으로서 소형화되고 개인화되는 이동 통신이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화기가 고정되어 있고 컴퓨터가 고정되어 있는 고정 통신은
오랜 역사를 거치면서 기술적으로 완숙한 단계에 도달했던 것입니다. 최근 들어서 일부 전진에서 디지털 통신 방식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고정 통신에 대비되는 또 하나의 개념이 이동 통신인 것입니다. 개인이 통신 장비를 소유하고 또 이동하면서 통신을 할 수 있는 방식인 것입니다. 개인이 무선 장비를 소유하는 이동 통신은 유럽 각국에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서야 비로소 서비스가 개시된 것입니다. 휴대전화로 대표되는 이동통신의 급속한 발전 양상은 사회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소형화된 휴대용 단말기로 언제 어디서나 누구와도 자유롭게 통신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의 통신에서 빼놓을 수 없는 기술이 된 것입니다. 이동통신에서는 무선 전파를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동통신 수요가 급증하면 전파의 주파수가 부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동통신 기술은 한정된 주파수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용할 것이며 또 어떻게 다수의 사용자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에 관한 싸움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파수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동통신의 발전 과정을 1세대부터 4세대까지 그린 그림입니다. 1세대 폰은 AMPS 시스템이었던 것입니다. Advanced Mobile Phone 시스템입니다. 아날로그 통신 시스템입니다. 이때 사용한 변복조 기술, 다중 접속 기술은 FDMA 기술입니다. 사용된 주파수는 800MHz입니다. 2세대로 넘어가면서 아날로그 통신 시스템이 디지털 통신 시스템으로 전환된 것입니다. 디지털 AMPS 시스템이 탄생한 것입니다. 이때 사용된 다중 접속 기술은 GSM과 CDMA 그리고 사용된 주파수는 1.8GHz로 상당히 높아진 것입니다. CDMA 접속 기술은 퀄컴이 원천 기술을 갖고 있지만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기술이기도 한 것입니다. 2세대 폰에서는 음성과 단문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최대 전송 속도는 64Kbit/s입니다. 초당 최대 64Kbit를 전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3세대 폰이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3세대 폰에서 사용한 다중 접속 기술은 와이드밴드 CDMA 기술, CDMA 2000 기술인 것입니다. 대역폭이 훨씬 넓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통신 속도도 빨라진 것입니다. 최대 2Mbps 까지 전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용된 주파수는 2.1GHz 대역이 주로 사용된 것입니다. 문자, 음성뿐 아니라 영상까지도 전송 가능한 멀티미디어 전송이 가능한 시스템이었던 것입니다. 다음 4세대로 넘어가면서 LTE Advanced가 탄생한 것입니다. 4세대 폰에서는 LTE 폰에서는 멀티미디어 전송이 가능한 것입니다. 물론 영상 통화도 가능한 것입니다. 전송 속도가 이론적으로는 최대 1GBps이지만 보통 수백 Mbps까지 전송 속도가 빠르게 변환된 것입니다. 4세대에서 주로 사용된 기술은 마이모 기술과 OFDM 기술입니다. 멀티플 인풋, 멀티플 아웃풋, 즉 다중 안테나 접속 기술인 것입니다. 오소고널 프리퀀시 디비전 멀티플렉싱 기술, 지금 현재도 널리 사용되고 있는 기술입니다. 이동통신의 발전 과정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5세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기술이 1세대로부터 5세대까지 발전한 것입니다. 주된 변화는 전송 속도인 것입니다. 1세대 14.4Kbps에서 5세대에서는 최대 20GBps까지 전송 속도를 높인 것입니다. 또 하나의 변화는 서비스의 종류입니다. 1세대 폰에서 주로 전송된 데이터는 음성이었던 것입니다. 2세대부터 디지털 통신 방식으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2세대에서는 음성과 단문 메시지, 즉 문자 데이터가 전송될 수 있었던 시대입니다. 3세대부터는 영상이 전송되는 것입니다. 문자, 음성을 비롯해서 영상 통화도 가능한 것이 3세대 폰이었던 것입니다.
4세대에서는 동영상도 전송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때부터 스마트폰이 확산되게 되는 것입니다. 5세대에서는 멀티미디어 서비스, 즉 문자, 음성, 영상은 물론이고 IoT 분야, 또 자율주행, 자동차 등과 관련된 데이터도 전송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5G 상용화 목표로 지금 현재는 3.5GHz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고 있지만 앞으로 28GHz 대역으로 주파수를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파수를 높임으로 인해서 사용할 수 있는 대역폭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넓은 대역폭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은 전송 속도를 빠르게 상향 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는 2GBps/s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최대 20GBps/s까지 상향 조정될 것입니다. 5G 기술의 특징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초고속, 초연결, 초저지연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스케일러블 뉴머럴로지, 즉 가변 채널 대역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서 할당된 대역폭을 유연성 있게 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매시브 커넥티비티, 다양한 전자기기들을 서로 연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사용되는 기술이 OFDM-A 기술인 것입니다. 또 다중 안테나 접속 기술,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마이모 기술입니다.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 즉 물리적 네트워크를 다수의 논리적 가상 네트워크로 구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응용 분야로 각광받고 있는 의성통신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지 의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구 중심에서의 거리가 36,000km가 되면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꼭 24시간, 하루인 것입니다. 따라서 통신 의성을 적도 상공 36,000km에 쏘아 올려 지구의 자전 방향으로 회전하게 하면 의성은 지상에서 볼 때 정지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지구의 자전 속도와 또 방향과 의성의 자전 속도 방향이 일치하기 때문에 항상 정지해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해서 정지 의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지 의성은 대부분 의성 방송에 주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접한 의성이 정지 의성인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보았던 올림픽 중계 방송, 또 축구 중계 방송 등이 모두 정지 의성을 이용하는 방송이었던 것입니다. 최근 들어서 중계도 의성이 서비스 범위를 확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구상공 2200km에 쏘아 올린 의성의 역할은 GPS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위치를 탐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영역으로 서비스를 확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GPS 의성이 서비스를 중지한다고 한다면 스마트폰은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양한 서비스에 응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의성 통신에는 다양한 장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지상으로 발사되는 전파가 광범위한 서비스 영역을 포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파 방해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 지구국이 동시에 수신할 수 있다는 뛰어난 특징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최근 들어서 위성을 통신에 응용하고자 하는 새로운 시도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동통신 분야입니다. 위성을 이동통신의 기지국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지국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위성을 쏘아 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지 궤도, 중궤도가 아닌 저궤도의 위성을 쏘아 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저궤도에는 특정 높이로 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지 궤도 등과는 달리 위성수에 제한이 없는 것입니다. 저궤도 위성은 이동통신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위성으로서 보통 지구 상공 수백, 수천 킬로미터의 궤도를 도는 위성이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전자공간, New Electronic Space, USN, 밴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USN에 관한 내용입니다. Ubiquitous Sensor Network입니다. USN이라는 용어는 최근 들어서 IoT라는 용어로 대체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Ubiquitous라는 용어는 라틴어에서 유래된 것으로 언제 어디서나 동시에 존재한다, 도처에 널려 있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불편함 없이 언제 어디서나
통신이 가능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는 용어인 것입니다. 물이나 공기는 우리가 인지하지 않아도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지하지 않아도 지구 도처 어느 곳에서나 네트워크 환경이 존재한다는 개념인 것입니다.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는 센서로부터 다양한 데이터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측정 데이터는 또 자유스럽게 언제 어디서나 전송되는 것입니다. 전송된 데이터를 처리하면 다양한 서비스가 창출된다는 것입니다.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의 궁극적인 모습은 수도나 전기와 같이 우리가 인지하지 않아도 자유롭게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겠다는 것입니다. 유비쿼터스의 기본 개념은 센서인 것입니다. 센서로부터 다양한 데이터를 측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측정된 데이터들은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송되는 것입니다.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송된 데이터는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 다양한 서비스로 창출되는 것입니다. 팬과 벤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팬은 퍼스널 에어리아 네트워크인 것입니다. 개인과 관련된 통신 네트워크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통신 범위가 굉장히 좁은 것입니다. 10m 정도로 한정되는 것입니다.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정보 기기 간의 통신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 팬인 것입니다. 노트북 컴퓨터 그리고 디지털 카메라, 휴대용 프린터를 가지고 여행하는 경우를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행 후 호텔로 되돌아와서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들을 바로 휴대용 프린터로 프린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한 통신망의 도움 없이 자체 통신망, 즉 펜을 이용해서 프린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펜은 인터넷이나 기타 다른 네트워크에 도움이 없이 자체적으로 구축하는 통신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론 펜의 서비스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최근에는 와이어리스 펜, 즉 무선 펜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것입니다. 펜은 개인을 커버하는 에어리아 네트워크인 것입니다. 반면에 랜은 다수의 사용자, 특정 기관이나 특정 학교, 특정 지역을 커버하는 네트워크이라는 것입니다. 원래 펜의 개념은 MIT 미디어 연구소의 토마스 짐머만이 제안한 것입니다. 두 사람이 서로 악수를 하는 동안 두 사람에 관련된 개인 정보, 집 주소,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등을 교환할 수 있는 통신망을 구축할 수는 없는가? 라는 아이디어로부터 출발한 것이 바로 펜인 것입니다. 다음은 벤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Body Area Network입니다. 초소형 네트워크인 것입니다. 사람이 뭔가 아주 가까운 곳에 장착된 정보 기기들을 서로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크게 세 가지의 타입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바디형, 언바디형, 오프바디형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인바디형 네트워크는 우리 몸속 내부 혈관이나 기타 몸속 내부 위치에 장착된 초소형 정보통신기기, 센서들 간의 통신을 위한 네트워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온바디형은 우리 표면에 장착되어 있는 소형 센서, 소형 정보통신 기기 간의 네트워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프바디형은 우리가 몸 주변에 보유하고 있는 정보통신 기기 간의 네트워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머니 속에 있는 정보통신 기기 또는 센서 또는 발목에 장착된 센서나 통신기기, 손목에 장착된 정보통신기기, 목걸이형으로 장착된 정보통신기기들 간의 통신을 위해서 구축되는 네트워크를 오프바디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로 사물 인터넷, 즉 인터넷 오브 싱스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개체는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개체가 사물로 확장된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간의 통신, 사람과 사물 간의 통신이 가능한 것입니다. 새로운 서비스가 창출된 네트워크가 바로 IoT인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 언제 어디서나 누구와도 통신이 가능한, 또 사물 간에도 통신이 가능한 네트워크가 바로 사물 인터넷인 것입니다. 다양한 정보 기기나 센서들로부터 데이터가 수집될 것입니다.
수집된 데이터들은 다시 처리되어서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IoT 핵심 기술은 무엇일까? 다음 슬라이드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oT 핵심 기술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센싱 기술입니다. 센서로부터 측정되는 다양한 데이터들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송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데이터들은 처리되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입니다. 센싱된 데이터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송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유무선 통신 기술입니다. IoT 분야에서 센싱되는 데이터들은 다양한 빅데이터인 것입니다. 따라서 빅데이터 처리 기술이 다양하게 응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서비스는 물론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인 것입니다. 다양한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정보기기 또는 센서로부터 수집되는 데이터는 클라우드 컴퓨팅에 의해서 처리되는 것입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IoT 분야에서의 새로운 핵심 기술로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또 새로운 부가가치나 또는 새로운 인터페이스가 계속 창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다양한 서비스로 변화되고 또 서비스가 변화되는 만큼 시큐리티, 보안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따라서 인터페이스 및 보안 기술도 중요한 핵심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 교재로 되돌아오겠습니다. 우리 교재에서 인트로덕션으로 소개하고 있는 통신 시스템 모델입니다. 통신 시스템 모델에서의 기본은 송신기와 수신기입니다. 트랜스미터와 레시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송신기와 수신기는 전송 매체로 연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전송 매체를 신호가 전달되는 통로라는 의미에서 일부 채널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송 매체는 유선 전송 매체일 수도 있고 무선 전송 매체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전송 매체를 통과하는 신호는 잡음이 포함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잡음이 포함되고 또 파형이 왜곡되는 것입니다. 디스토션 되는 것입니다. 통신에서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보내고자 하는 신호를 메시지 신호 MT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메시지 신호는 전송 매체에 적합한 신호로 변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메시지 신호가 전송 신호로 변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전송 매체에 적합한 전송 신호는 전송 매체를 통과해서 수신기에 도착할 것입니다. 수신기에서는 전송 신호로부터 다시 메시지 신호를 복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통신 시스템의 기본 모델에 관한 부분인 것입니다. 이 경우에 메시지 신호와 전송 매체에 적합하도록 변환된 전송 신호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아날로그 신호일 수도 있고 디지털 신호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통신 방식에는 네 가지의 방식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메시지 신호가 아날로그인 경우, 전송 신호가 아날로그인 경우, 또 아날로그 디지털인 경우, 디지털 아날로그인 경우, 디지털인 경우 네 가지의 통신 방식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통신 학습 시간에 우리가 학습해야 할 전체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메시지 신호가 아날로그이고 전송 신호가 아날로그인 경우에 존재하는 변복조 기술은 AM, FM, PM 우리가 한 학기 동안 집중할 분야인 것입니다. 메시지 신호가 아날로그이고 전송 신호가 디지털인 경우에 존재하는 변복조 기술이 펄스 윕스 모듈레이션, 펄스 앰플리튜드 모듈레이션, 펄스 포지션 모듈레이션, 펄스 코드 모듈레이션인 것입니다. PCM이 주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다룰 것입니다. 다음은 메시지 신호가 디지털 신호인 것입니다. 전송 신호는 아날로그인 것입니다. 이 경우에 존재하는 변복조 기술, 즉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하는 기술은 ASK, FSK, PSK인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간단히 다룰 내용입니다. 다음은 디지털 신호를 디지털 전송 신호로 전송하는 경우입니다. 디지털인 경우에 존재하는 변복조 기술은 라인 코딩 또는 라인 인코딩 기술이 되는 것입니다. 추가해서 데이터 통신 시스템 모델에 관해서도 알아볼 것입니다. 데이터 통신 시스템에서 전송 매체 양단에 연결되는 송신기와 수신기를 일명 DCE라고 하는 것입니다.
DC는 데이터 서킷 터미네이팅 이퀴먼트의 준말인 것입니다. 데이터 서킷은 해선인 것입니다. 전송 매체, 터미네이팅 끝단에 연결되는 장비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전송 매체 양 끝단에 연결되는 장비, DC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통신에 이용하는 단말기를 데이터 통신 시스템에서는 DTE라고 하는 것입니다. DTE는 데이터 터미널 이퀴먼트의 약어인 것입니다. 데이터 통신 시스템의 터미널, 제일 끝에 연결되는 장비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DT에서 생성된 신호는 DC에서 전송 매체에 적합한 신호로 변환될 것입니다. 전송 매체를 통과한 신호는 DC에서 다시 메시지 신호로 복원되어서 DT에 전달될 것입니다. 여기서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송 매체를 전화선으로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날로그 통신 해선인 것입니다. DT를 컴퓨터로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통신 시스템에서 주로 사용하는 DT는 컴퓨터인 것입니다. 컴퓨터에서 생성되는 신호는 디지털 신호인 것입니다. 디지털 신호가 아날로그 전송 해선을 그대로 통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송 매체에 적합한 전송 신호, 즉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모뎀인 것입니다. 디지털 전송 신호를 아날로그 전송 신호로 변환하는 것입니다. 아날로그 신호로 전송 매체를 통과한 신호는 DC에 다시 도착할 것입니다. DC에서는 아날로그 신호를 그대로 컴퓨터에 전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컴퓨터는 디지털 시스템이기 때문에 아날로그 신호를 입력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신단의 DC는 전송된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날로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또 모뎀인 것입니다. 데이터 통신 시스템 모델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이전 슬라이드에서 살펴본 통신 시스템 모델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신 시스템에서 전송하고자 하는 신호를 메시지 시그널로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MT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메시지 시그널은 아날로그일 수도 있고 디지털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전송하고자 하는 신호, 변조되기 이전의 신호, 변환되기 이전의 신호, 즉 전송 매체에 적합한 신호로 변환되기 이전의 신호를 베이스밴드 시그널, 기저대역 신호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내고자 하는 신호 그 자체를 베이스밴드 시그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변조 이전에 주파수를 갖는 신호인 것입니다. 통신 시스템에서는 트랜스미터가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지 신호를 전송 매체에 적합한 신호로 모디파이, 변환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베이스밴드 시그널을 변환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채널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전송 매체인 것입니다. 신호가 전송되는 경로, 통로를 일명 채널, 전송 매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송 매체는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유선 전송 매체와 무선 전송 매체로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유선 전송 매체로 주로 사용되는 것이 트위스트 페어 케이블, 전화선입니다. TP 케이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화선이 꼬여 있다는 의미에서 트위스트 페어 케이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코엑셜 케이블입니다. 물론 구리선입니다. 안테나 선으로 주로 사용되는 두꺼운 구리선의 케이블인 것입니다. 현재 통신에서는 코엑셜 케이블은 사용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광섬유가 있는 것입니다. 옵티컬 파이버 케이블이 있는 것입니다. 광 케이블이 유선 전송 매체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는 TP 케이블과 광 케이블, 옵티컬 파이버 케이블이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무선 전송 매체, 전파로 전송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라디오 링크, 무선 링크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통신 시스템에는 레시버가 있는 것입니다. 전송 매체를 통과해온 전송 신호를 다시 메시지 신호로 변환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레시버인 것입니다. 레시버, 즉 수신기에서 수행되는 변환 기술을 일명 복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트랜스미터에서 메시지 신호를 전송 신호로 변환하는 기술을 변조,
모듈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변복조 기술, 통신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인 것입니다. 3절 아날로그와 디지털 시그널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전 2학년 학습 과정에서 모두 학습한 내용입니다. 아날로그 시그널은 컨티뉴스 시그널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연속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 시그널이 곧 아날로그 시그널인 것입니다. 데이터의 값이 연속적인 범위 내에 존재하기 때문에 아날로그 시그널을 일명 컨티뉴스 시그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외부 세계에 존재하는 다양한 신호는, 즉 다시 말하면 음성 신호, 영상 신호, 생체 신호, 광 신호 등은 모두 아날로그 신호인 것입니다. 이러한 아날로그 신호도 디지털 전송이 가능한 것입니다.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전송하기 위해서는 AD 컨버전, 즉 AD 변환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내용입니다. 다음은 디지털 시그널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시그널은 디스크리트 시그널인 것입니다. 디스크리트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날로그 시그널의 특징인 컨티뉴스한 특징을 갖는 컨티뉴스 시그널을 샘플링하고 퀀타이제이션하고 코딩하면 디스크리트 시그널로 변환되는 것입니다. 디지털 시그널은 일반적으로 바이너리 시그널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상태로 표현하고 각각을 0과 1로 표시하는 것입니다. 4절 아날로그 투 디지털 컨버전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D 컨버전, 즉 AD 변환 과정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AD 변환 과정을 일명 펄스 코드 모듈레이션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PCM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AD 변환의 첫 번째 과정은 샘플링 과정인 것입니다. 표본화입니다. 샘플링은 시간 축상에서 컨티뉴스, 즉 연속적으로 존재하는 신호를 디스크리트하게 변환하는 과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샘플링 타임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샘플링 타임은 짧게 할수록 좋은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디스토션이 최소화되는 것입니다. 디지털 신호로부터 원래의 아날로그 신호를 복원하더라도 왜곡이 최소화되는 것입니다. 샘플링 타임이 짧으면 좋지만 데이터량은 많아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장 적절한 샘플링 타임은 어떤 시간일까가 중요한 팩터가 되는 것입니다. 그 팩터에 관련된 룰이 나이키스트의 샘플링 시어럼입니다. 나이키스트에 의하면 그 신호에 포함된 최고 주파수, 즉 FH의 2배 이상의 주파수로 샘플링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신호에 존재하는 최고의 주파수를 1000Hz라고 가정하겠습니다. 1000Hz의 2배는 2000Hz인 것입니다. 샘플링 주파수는 2000Hz 이상이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초당 2000개 이상의 데이터를 샘플링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주파수와 주기, 주파수와 시간은 역수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나이키스트의 샘플링 시어럼을 시간으로 표현하면 샘플링 타임은 그 신호에 포함된 최고 주파수 FH의 2배분의 1초 이하로 샘플링하면 되는 것입니다. 샘플링 과정이 완성되었다고 해서 아날로그 신호가 완전하게 디지털 신호로 변환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다시 퀀타이제이션, 양자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퀀타이제이션, 즉 양자화 과정은 진폭, 즉 세로축의 차원에서 컨티뉴스하게 존재하는 진폭 값들을 디스크리트하게 변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론 퀀타이제이션 과정에서는 일정 간격 내에 포함되는 데이터들은 모두 동일하게 처리하기 때문에 약간의 디스토션, 신호의 왜곡이 발생되게 되는 것입니다. 샘플링과 퀀타이제이션 과정을 거쳐서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자체의 시그널이 디지털인 경우에, 이 경우에는 샘플링이나 퀀타이제이션을 수행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컴퓨터에서 생성되는 파일 그 자체는 디지털 시그널인 것입니다. 따라서 디지털로 변환하는 과정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4절 아날로그 투 디지털 컨버전 과정을 그림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티뉴스한 시그널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디지털 시그널, 즉 디스크리트 시그널로 변환하고 싶은 것입니다. 먼저 횡축, 가로축, 시간 차원에서 컨티뉴스하게 존재하는 시그널을 시간축 차원에서
디스크리트하게 변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샘플링 과정인 것입니다. 일정 시간 간격마다 신호값을 취하는 것입니다. 일정 시간 간격에 신호값 하나를 취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간 간격을 보통 샘플링 타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특정 시간 간격에 따라서 신호를 취하면 샘플링 과정을 거치면 컨티뉴스한 시그널이 이러한 디스크리트한 시그널로 변환되는 것입니다. 샘플링 과정을 마친 것입니다. 다음은 퀀타이제이션 과정으로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로축, 이 신호들은 세로축, 즉 진폭 값들이 차원에서도 다양한 진폭 값들이 연속적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컨티뉴스한 진폭을 디스크리트하게 변환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정 간격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간격으로 나누어서 디스크리트하게 변환하는 것입니다. 특정 간격 안에 포함되는 신호는 모두 같은 값으로 처리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약간의 디스토션, 즉 신호의 손실, 로스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그림에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의 레벨로 양자화한 것입니다. 따라서 각각의 레벨을 0과 1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2의 3승은 8이기 때문에 3비트가 필요한 것입니다. 가장 낮은 레벨을 000으로 표현하면 그 다음 레벨은 001, 가장 높은 신호값 레벨은 111로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컨티뉴스한 이러한 시그널을 최종적으로는 0과 1이 포함되는 디지털 시그널로 변환되는 것입니다. 양자화 과정에서 첫 번째 데이터는 101로 변환되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데이터는 그 값의 차이가 약간 있지만 동일한 값으로 처리되는 것입니다. 양자와 에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111로 표현될 것입니다. 또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데이터는 101로 그리고 마지막 데이터는 000으로 변환되는 것입니다. 컨티뉴스한 시그널이 최종적으로는 0과 1로 표현되는 디지털 시그널로 변환되는 것입니다. 아날로그 투 디지털 컨버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AD 변환 과정은 샘플링, 퀀타이제이션, 코딩 과정입니다. 샘플링과 퀀타이제이션 과정을 거치면 세로축과 가로축 모두 디스크리트하게 변화하는 디지털 시그널이 생성되는 것입니다. 코딩 과정을 거칠 것인가 거치지 않을 것인가에 관련된 문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링과 퀀타이제이션 과정을 거친 신호들인 것입니다. 물론 디스크리트한 시그널로 완전히 변환된 것입니다. 디지털 시그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각각의 값들을 그대로 전송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전압값은 다양하게 다른 것입니다. 8개의 레벨로 양자화한 경우에는 8개의 전압을 생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256 레벨로 양자화한 경우에는 송신기에서 256개의 전압을 생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송신기가 매우 복잡해질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방법을 멀티 앰플리튜드, 다수의 진폭 값을 갖는 펄스를 전송하는 방법, 멀티 앰플리튜드 펄스 코드 방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보다는 각각의 양자화된 값들을 코딩 과정을 거쳐서 0과 1로 변환하면 0에 대응되는 전압과 1에 대응되는 전압 두 가지만 송신기에서 생성하면 되는 것입니다. 송신기가 굉장히 간단해질 것입니다. 또 전송 과정에서 포함되는 노이즈에도 강건해질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바이너리 앰플리튜드 펄스 코드를 전송하는 경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바이너리 펄스 코드 전송 방식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샘플링 타임마다 하나씩의 데이터가 생성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데이터들은 바이너리로 변환돼서 전송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바이너리로 변환되어 전송하는 방식을 바이너리 펄스 코드 방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자화 레벨을 16개로 했다고 한다면 각각의 샘플링 타임에서 생성되는 전압값은 0에서 15까지일 것입니다. 코딩 과정을 거쳐서 전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코딩 과정을 거치면 각각의 신호 데이터는 4비트의 바이너리 데이터로 변환될 것입니다.
0은 0000으로, 1은 0001로, 15는 1111로 변환되어 전송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상태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음전압과 양전압 두 개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플러스 5V, 마이너스 5V 등으로 전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단순하고 검출이 용이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5절 채널 에펙트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호가 통신 채널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그 신호는 디스토션 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신호의 파형이 왜곡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디스토션의 원인은 어테뉴에이션, 신호의 감쇄, 또 노이즈, 잡음, 그리고 페이딩 때문인 것입니다. 페이딩이라는 것은 매질이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무선 통신에서 공간을 전파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 공간의 매질이 시간적으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 때문에 전파가 리플렉션, 반사되고 디플렉션, 해절되고 스캐터링, 산란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 때문에 전파 강도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신 전력은 시간에 따라서 변화되는 것입니다. 다중경로 페이딩과 주파수 선택적 페이딩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현상을 페이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딩에 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동통신 관련 교과 과목에서 상세하게 다룰 내용인 것입니다. 파형의 디스토션의 원인은 어테뉴에이션, 노이즈, 페이딩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심플 채널 모델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통신 채널을 모델링할 때 고려해야 되는 것이 잡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고려하는 잡음은 애디티브 노이즈인 것입니다. 물론 잡음은 멀티플리케이티브 노이즈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통신에서 고려하는 잡음은 단순하게 신호에 더해지는 애디티브 노이즈, 가산 잡음인 것입니다. 다음은 화이트 노이즈인 것입니다. 백색 잡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백색 잡음은 모든 주파수 대역에 걸쳐서 균일한 잡음이 포함되는 경우입니다. 특정 주파수에만 잡음이 포함되지 않고 모든 주파수 대역에 걸쳐서 잡음이 포함된다라고 가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통신 채널을 모델링할 때 애디티브 노이즈를 가정한다는 것입니다. 또 화이트 노이즈를 가정한다는 것입니다. 또 더해서 가우시안 노이즈를 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우시안 노이즈는 잡음이 항상 정규적으로 분포한다는 것입니다. 확률 분포를 고려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상으로 하는 아날로그 통신 시스템보다 디지털 통신 시스템에서는 잡음이나 왜곡에 더 로버스트, 강인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학기 동안 다룰 통신 시스템은 아날로그 통신 시스템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는 서론 부분, 인트로덕션 부분을 알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디지털 통신에 관해서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지털 통신의 경우에 디지털 신호가 전송되는 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상태만을 대상으로 하는 로우 레벨과 하이 레벨로 구성되는 디지털 신호가 전송되고 있는 것입니다. 전송되는 과정에서 통신 채널에서 이러한 디지털 파형은 이와 같이 왜곡되게 되는 것입니다. 잡음이 포함되지 않더라도 어테뉴에이션이나 페이딩, 대역폭의 문제로 이러한 디지털 파형은 왜곡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잡음도 포함되게 되는 것입니다. 잡음이 포함되면 원래의 신호에 새로운 잡음 신호가 더해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신호가 계속 전송될 경우 파형이 더 크게 왜곡되고 또 잡음이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로우 레벨이 어디인지 하이 레벨이 어디인지 전혀 구분할 수 없는 신호가 수신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간 단계에서 리피팅, 즉 신호를 리제너레이션 해야 되는 것입니다. 디지털 통신의 경우에는 로우 아니면 하이 레벨 두 가지 상태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쉽게 스레시홀드 볼테이지를 기준으로 로우 레벨과 하이 레벨을 다시 재생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6절 소스 코딩과 채널 코딩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스 코딩과 채널 코딩은 디지털 통신에 관련된 내용인 것입니다. 소스 코딩은 디지털 데이터를 압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디지털 데이터에는 중복성, 즉 리던던시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0이 계속 반복된다거나 1이 계속 반복되는 등의 중복성을 제거하면 데이터를 압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데이터를 압축하면 더 빠르게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어진 대역폭에서 전송할 수 있는 데이터의 양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채널 코딩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코딩은 에러 디텍션과 에러 커렉션에 관련된 부분인 것입니다. 에러를 검출하거나 에러를 수정하기 위해서 채널 코딩을 하는 것입니다. 전송 데이터에 데이터를 하나 추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컴퓨터 내부에서 에러 디텍션을 하기 위해서 페리티 비트를 추가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디지털 통신에서는 채널 코딩 과정에서 새로운 데이터를 추가해서 전송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통해서 에러를 디텍션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에러를 디텍션하거나 에러를 커렉션하는 과정을 디지털 통신에서는 채널 코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 모듈레이션에 관련된 기초 개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듈레이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베이스밴드 모듈레이션과 밴드패스 모듈레이션입니다. 베이스밴드 모듈레이션은 디지털 신호를 디지털 전송 신호로 변환하는 과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베이스밴드 모듈레이션을 일명 라인 코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지털 통신 시스템에서 다룰 내용인 것입니다. 디지털 신호를 디지털 전송 신호로 변환하는 과정 이외의 변조를 밴드패스 모듈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밴드패스 모듈레이션에서는 항상 시누소디얼 웨이브폼 정연파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연파는 전자기파인 것입니다. 항상 보내고자 하는 신호를 전자기파에 태우는 과정이 포함되는 것을 밴드패스 모듈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밴드패스 모듈레이션에서는 항상 전자기파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전자기파를 신호를 실어 나른다는 의미에서 캐리어 웨이브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송파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연파를 이용하는 변조 방식을 밴드패스 모듈레이션, 전자기파를 이용하는 방식을 밴드패스 모듈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자기파, 즉 캐리어 웨이브는 정연파이기 때문에 진폭, 주파수, 위상으로 특징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보내고자 하는 신호를 진폭에 태울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보내고자 하는 신호를 프리퀀시, 주파수에 태울 수도 있는 것입니다. 보내고자 하는 신호를 위상에 태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전자기파를 이용해서 보내고자 하는 신호를 변조하는 것을 밴드패스 모듈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밴드패스 모듈레이션에서 사용하고 있는 캐리어 웨이브, 반송파, 전자기파는 시누소이드, 정연파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전송하고자 하는 메시지 시그널보다 더 높은 주파수를 갖고 있는 정연파인 것입니다. 이러한 정연파는 크게 진폭과 주파수와 위상으로 특징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보내고자 하는 메시지 신호를 진폭에 실는다는 의미는 진폭, 즉 반송파의 진폭을 보내고자 하는 신호의 모양에 따라서 변화시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메시지 신호를 주파수에 태운다는 의미는 주파수를 반송파의 주파수를 보내고자 하는 신호의 모양에 따라서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의상의 신호를 태운다는 것은 보내고자 하는 신호의 모양에 따라서 반송파의 의상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수신단에서는 진폭의 변화를 측정하면 원래의 메시지 신호를 복조, 디모듈레이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주파수의 변화량을 관찰하면 원래의 메시지 신호를 복조, 디모듈레이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의상에 데이터를 태운 경우에는 수신단에서 의상의 변화를 관측하면 메시지 시그널을 얻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밴드패스 모듈레이션과 관련된 파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파, 즉 캐리어 웨이브인 것입니다. 전자기파인 것입니다. 보내고자 하는 메시지 신호인 것입니다. AM에서는 반송파의 진폭을 보내고자 하는 신호의 모양에 따라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보내고자 하는 신호의 모양에 따라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조를 일명 AM, Amplitude Modulation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FM, Frequency Modulation에서는 반송파의 주파수를 보내고자 하는 신호의 모양에 따라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주파수를 점점 높이다가 다시 낮추다가 다시 높이다가 낮추다가 다시 높이는 것입니다.
주파수를 점점 높이다가 낮추다가 다시 높이다가 낮추는 방식으로 보내고자 하는 신호의 모양에 따라서 캐리어 웨이브의 주파수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밴드패스 모듈레이션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모듈레이션하는 방식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분류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Amplitude Shift Keying, 즉 ASK 방식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Phase Shift Keying, 즉 PSK 방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Frequency Shift Keying, FSK 방식인 것입니다. ASK, 즉 Amplitude Shift Keying 방식에서는 디지털 신호가 1인 구간에서는 전자기파, 즉 반송파를 전송하는 것입니다. 디지털 신호가 0인 구간에서는 전송하지 않는 것입니다. 전송하고 전송하지 않는다 라는 의미에서 키를 열어주고 키를 닫는다라는 의미의 키잉이라는 용어를 쓴 것입니다. 키를 온오프 한다, 전송하고 전송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일명 이러한 ASK 방식을 OOK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오프 키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파형을 통해서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송파인 것입니다. 캐리어 웨이브, 즉 전자기파인 것입니다. 전송하고자 하는 신호인 것입니다. 디지털 신호가 1인 구간에서는 이러한 반송파를 전송하는 것입니다. 0인 구간에서는 전송하지 않는 것입니다. 1인 구간에서는 반송파를 전송하고 0인 구간에서는 반송파를 전송하지 않는 방식이 바로 ASK 방식인 것입니다. 수신단에서 이러한 신호를 수신하면 이 구간에서 이 구간까지는 디지털 신호에서의 1을 의미하는 이러한 신호로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시간에서 이 시간까지는 전자기파, 즉 캐리어 웨이브가 수신되지 않는 구간이므로 0으로 판단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페이스 시프트 키잉 파형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인 구간에서는 A 코사인 2파이 FCT를 전송하는 것입니다. 의상이 0도인 캐리어 웨이브를 전송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0인 구간에서는 의상이 180도 차이 나는 신호를 전송하는 것입니다. 즉 의상이 180도 차이 난다는 것은 정연파인 경우에 신호를 뒤집은 형태, 마이너스를 취한 형태의 신호를 전송하는 것입니다.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내고자 하는 신호인 것입니다. 1인 구간에서는 0도, 즉 위상이 0도인 캐리어 웨이브를 전송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호가 0인 구간에서는 위상이 뒤집힌 것입니다. 마이너스 반주기가 먼저 시작되는 것입니다. 위상이 180도 차이 나는 신호를 전송하는 것입니다. 다시 1인 구간에선 다시 플러스 반주기부터 시작하는 의상이 0도인 신호를 전송하는 것입니다. 다시 0인 구간에서는 의상이 반전된 180도인 신호를 전송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다음은 프리퀀시 시프트 키잉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인 구간에서와 1인 구간에서 서로 다른 주파수의 반송파를 전송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0인 구간에서는 주파수가 F0인 캐리어 웨이브를 전송하고 1인 구간에서는 주파수가 F1인 반송파를 전송하는 것입니다. 1인 구간에서는 높은 주파수의 반송파를 전송하고 0인 구간에서는 주파수가 다른 주파수가 낮은 반송파를 전송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수신단에서 의상이 0도인지 180도인지 또 수신단에서 주파수가 F0인지 F1인지를 판단하면 이러한 디지털 신호를 다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10절에서는 멀티플렉싱, 다중화, 또 멀티플 액세스, 다중 접근 방식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멀티플렉싱과 멀티플 액세스 개념은 유사한 개념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멀티플렉싱, 다중화라는 것은 원 서킷 N 채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해선은 하나지만 여러 개의 채널로 나누어서 통신을 수행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의 해선에 여러 개의 신호를 동시에 중첩해서 전송하는 방식을 멀티플렉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멀티플 액세스, 다중 접근 방식은 보통 무선에서 많이 사용하는 개념인 것입니다. 채널 할당에 관련된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지국과 단말기가 통신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개의 채널로 구분돼서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기지국가 단말기 간의 통신에 특정 채널이 할당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특정 채널을 할당하는 것을 멀티플 액세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선 통신에서 주로 사용하는 방식, 유선 통신에서 주로 사용하는 개념이 원서키트 N 채널 다중화 개념 멀티플렉싱인 것입니다. 멀티플 액세스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프리퀀시를 디비전하는 방식 또는 타임을 디비전하는 방식, 코드를 디비전하는 방식으로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FDMA, TDMA, CDMA로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코드 디비전 멀티플 액세스인 것입니다.